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는데요. 그야말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팟짱이 지난 4일 박상규 기자가 쓴 15세 아들은 왜 아비를 향해 둥기를 휘둘렀나라는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A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A군의 무료 변론을 누군가 좀 맡아주면 어떨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원의 문희란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이분이 A군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애정을 갖고 맡아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문희란 변호사님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더군요. 네, 한국 여성의 전화도 문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을 함께 합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A군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저희 팟짱도 문 변호사님과 연결해서 A군의 최근 상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4번째 FTA에 주목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공격적으로 임기 중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때문에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했다가 한 뉴질랜드 FTA를 체결하셨죠. 그리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취임하고 벌써 FTA만 4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FTA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FTA는 경제 살리기의 중요 수단이다라고 판단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요. FTA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중요 수단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한미 또 한호주 FTA 타결로 중소 한우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다 한 뉴질랜드 FTA까지 타결이 됐으니 한국의 한우 사육 기반이 이거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뉴질랜드는 농수산 분야는 물론이고 낙농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워낙 커서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FTA를 계속 할까요? 오랜 신념이 있는데요. 지난 2011년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국제사회에 튼튼한 관계를 맺고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FTA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이른바 경제 영토 확장론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벌써 모두 52개 나라와 FTA를 맺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엄청나게 경제 영토가 넓어진 나라인데요. 경제 영토는 넓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왜 그렇게 점점 더 형편없어지는 걸까요? 국민 살림살이뿐만이 아니죠. 국가 부채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무려 216조 원이나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증가액으로만 따지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고요. 증가 속도 역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해외 순방 중에 공격적으로 FTA만 계속 체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대통령이라면 나라 살림 그리고 국민 살림도 꼼꼼히 챙겨가면서 과연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입니다. 큰비 니키벌레를 먹은 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순수한 노총각이랍니다. 4대강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팟짱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강 물고기 떼죽음 첫 보도.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이거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큰빛 이끼벌레 특종 보도로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는 시민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금강과 결혼한 남자. 금강의 요종.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술입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출발하셨죠? 예, 여기 예. 서울 상암동까지 몇 시에 예. 출발하셨습니까? 5시 40분 정도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5시 40분에 새벽 예. 5시 40분에 예. 첫 차를 타신 거예요. 아니, 어디서? 아닙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 이끼벌레가 좀 네. 악취가 풍겨서. 악취가 풍겨서. 아니 지금 예. 그 아주 핑크색, 분홍색 그 어디 시집 갈 때 예단해 가지고 가는 그 핑크색 보자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함께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따가 한번 뚜껑을 열고 봐야 될 텐데 큰빛 이끼벌레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오셨습니다. 대기 충남 공주입니다. 네, 그럼 예. 공주에서 출발하셔서 서울까지 몇 시간 걸렸습니까? 아침에 차 밀릴 거 계산해서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3시간 네. 정도 걸려서 오신 거예요. 멀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무용담도 너무 많고요. 네. 이 큰빛 이끼벌레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야말로 그 전국의 모든 언론을 그냥 다 그 두루 섭렵한 선수인데요. 자, 우선 큰빛 이끼벌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최근에 쓰신 기사를 보니까 이 큰빛 이끼벌레가 이 큰빛 이끼벌레 집단 서식지가 굉장히 그 충격적이다라는 보도를 하셨어요. 수초 밑에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금강 지역 전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 대전 충남에 있는 시민단체와 같이 강을 돌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행 침식 부분이 좀 심한 곳.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로 편입된 세종시 대교청 같은 경우 네.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끼벌레가 가장 심한 곳이 네. 충남 공주 쪽이에요. 공주. 네, 공주 쪽인데 공주보에서 거의 1km 그 부근에 그래서 이제 수산공연장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원 쌍신공원이라는 곳. 근데 이제 지난 6월에는 이 바닥에 이끼벌레들이 좀 크게 창궐 했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갈대나 마름, 정수수초 아니면 저 썩은 나뭇가지 네. 아니면 버려진 신발 이런 쪽에 이제 밑쪽에 네네. 딱 붙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통 1m 넘는 구간에 좀 있는데 네. 가 쪽에 있는 애들은 많이 이렇게 사멸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렇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네.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태양동물 관련해서 유일한 저 우석대 서지은 교수님이 네. 16도 이하에서는 사멸할 것이다. 네. 근데 어제 제가 이끼벌레를 채취한 온도가 13도였어요. 13도. 네, 아침 수온이. 네. 어제 오후 4시. 오후 4시. 네. 이렇게 지금 더 오전 일찍에는 수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2도 막 그렇죠. 이하로 요새 떨어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영하로 내려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지은 교수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큰빛 이끼벌레가 12도에서 휴먼화 상태에서 발화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온이 더 내려가도 네. 큰빛 이끼벌레는 계속 서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도 정도까지 12도. 수온. 그러면 수온이 12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라진다? 네, 사라진다. 그것도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6도 때부터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유일한 태형동물 전문가께서 네. 16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6도보다 더 내려갔는데 수온이 네. 그런데도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궁금해요. 저걸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네. 저희가 그 큰빛 이끼벌레 현장을 못 가봐가지고요. 네.
아우 청취자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아이를 한번 보면서 관찰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지난 6월, 7월 이렇게 8월에 성장했던 애들은 평균 크기가 이 정도예요. 평균 크기가 축구공만한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좀 축구공만한. 더 큰 애들은 2m, 36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랬죠. 지금은 수온이 낮아지면서 큰 애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주먹 크기.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다 하면은 그보다 좀 더 큰 네. 뭐 핸드볼 크기 그 정도. 네. 아니면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든가.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에 이제 이 가장자리에 수초에 달려 있는 것을 이제 가위로 잘라왔는데 네.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이제 약간. 얘들은 유속에 가장 네.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면서 차 진동에 의해서 많이 분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뭐랄까 굳은 형태로 아니에요.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좀 풀어진 상태다. 네, 거의. 예. 근데 이제 여름에도 제가 가지고 서울을 와봤었는데 네. 채취해서 2시간 만에 거의 다 분리가 됐어요. 네. 아예 형체가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수온이 좀 낮아서 그런지 안에 네. 젤라딘 성분은 그대로 있는데 네. 겉에 있는 큰빛 이끼벌레 네. 그 종은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얘가 악취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그 암모니아 예. 질소 뭐 이런 것들을 그 좀 발생시켜서 수질 오염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좀 됐잖아요, 그죠? 그 충남도 민간합동 조사단에서 네. 독소 실험하고 연구 실험을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죠. 거기에서 애들이 사멸하면서 네. 암모니아 질소라든가 부유물 질, 산소 고갈을 네. 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환경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자연 환경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한 결과인데 강에서도 밀집 서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죠. 우선은 충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수질 오염의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충남 지역뿐만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우선은 그렇지만 집중적으로는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충남 지역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치수를 하고 있어서 더 충남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충남에서도 요즘에 농민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강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지난 여름부터 녹조가 심하고 이끼벌레를 보신 농민분들이 네. 가끔 여쭙거든요. 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먹어도 되는데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산물. 네, 농산물을 먹어도 되는데 이 농산물을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줘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셔요. 농민들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뜻 저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생각하는 만큼 이 강의 수질이 이렇게 지금은 가을이 수온이 좀 낮아진 상태라 좀 괜찮은데 네.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수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네네. 근데 여름에 같은 경우는 한번 이끼벌레를 만진다든가 강물을 만지고 나면 한 3일 가요. 냄새가.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가장 친한 지인들도 네. 제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냄새 난다. 네, 요즘에 큰빛 이끼벌레 냄새를 저희가 좀 어떤 냄새로? 그러니까 일테면 시궁창 냄새 이런 냄새인가요? 이게 이제 조금씩 다 달라요. 채취되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 오염이 조금 심각할수록 시궁창 냄새가 강하고요. 네. 오염이 좀 덜한 곳일수록 냄새의 강도가 좀 약해요. 그리고 가장 냄새가 적게 나는 곳이 물비린내. 물 비린내. 네.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이제 비린내 정도. 네. 그게 가장 양호한 상태. 그런데 이번에 취재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집단 서식지 큰빛 이끼벌레 집단 서식지가 있는데 그 원래는 여기가 영농행위가 금지된 곳인데도 배추, 뭐 옥수수, 깨 뭐 이런 그 농산물 영농행위 여기서 나는 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가 농민들이 뿌리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로 인해서 강이 오염된다 해서 싹 보상을 해서 내줬죠. 네.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뭐 영농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처한다라는 경고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또 지금 일부 농업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충남 부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축산 농가에서 대규모로 호밀 농사를 짓겠다. 그 근처예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 제의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 반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은 네. 일부 따끈따끈한 제보예요. 이거 그저께 들어온 거. 그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은 일부 마을에서는 잔치를 했다. 여기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보상받고 나왔던 분들이 다시 네.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물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영농행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걸 네. 물도 물이지만 그 네. 수질로 인해서 농사가 된 것을 결국 먹는, 그러니까 축산물이 됐든 농작물이 됐든 그거를 먹는 게 이제 사람들인데 그렇죠. 과연 인체에 무해할까? 그 실험은 아직 된 건 없는데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요즘에 조사하고 있는 게 그 조사예요. 사실은 이 물고기 2년 전에 물고기 떼죽음 이후 네. 거기에 대한 독소라든가 다른 뭐 질병이라든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네. 지금도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 강에서 낚시한 고기를 갖다가 채취해서 또 드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사람 몸속에 축적됐을 때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한 해로 시멘트 공장 옆에 살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시멘트 가루를 먹는다고 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5년, 10년 지나서 몸에 축적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질병이 나타나는 건데 네. 강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조사를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썩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 네. 일부 지역에 충남 공주에 있는 보건소 질병관리 그 자료를 봤더니 네. 일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 질병이 어떤 예. 형태의 질병이? 찌찌가무시라든가 찌찌가무시병. 예. 네. 그리고 그 호흡기 질환 관련 네. 그 질병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률이. 과거에 비해서 네. 4대강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 사업 이후에 네. 지역 주민들의 네. 찌찌가무시병이 증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근데 호흡기 질환은 어떤 양태인가요? 호흡기 질환은 지금 제가 추정하는 걸로는 그리고 이제 저 전문가 자문 받은 결과로는 4대강 사업 이후 굉장히 안개 지수가 높아졌어요. 네. 지역에. 네, 안개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만들어지기 전과 전후에 네네. 소양강 댐이 생기고 나서 그쪽에 호흡기 질환이 심각할 정도로 늘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도 강에 기대어 사는 분들은 그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네. 있거든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스타가 된 전국적 스타가 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서 네. 이 도대체 이 괴생 명체는 무엇이냐라는 네. 것을 제가 지난 여름부터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자, 지역에서 계속 그 4대강 취재를 계속 하셨어요. 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 이후로 도대체 우리 생태계에, 우리 환경에, 우리 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전문가, 제가 보기엔 시민이 아니셔. 전문가 수준으로 쭉 지금 그 워치를 하고 계신데요. 자, 우선 큰빛 이끼벌레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발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지난 6월 20일 날이에요. 네. 발견한 거는. 근데 6월 13일부터 이렇게 강을 걸었어요. 강을 걸었다라고 하면 잘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건데 네. 물가를 걸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낭에 카메라와 노트북, 빵과 물을 넣고 물 가장자리를 탐사를 하신 예, 거예요. 계속 걸은 거죠. 그래서 10일 일정으로 걷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물가에 앉아서 쉬다가 네. 이상한 물체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봤던 애예요. 예. 지나오면- 걷다가. 예. 지나오면서 봤던 것 같은데 너무 흉측하고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뭘까 하고 일단 손으로 만지기 좀 꺼려서 예. 막대로 꾹 찔러본 거예요. 찔러도 보고 예.
손으로도 찔러도 보고 근데 너무 흉측한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그래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않고. 예. 예. 그래서 이 애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아는 환경단체, 뭐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예, 네. 현장에서 네. 얘가 누군지 좀 가르쳐 달라. 네. 근데 좀 성의 없는 답변이 왔죠. 모른다. 네. 첫 번째 답변이 모른다였고 두 번째 답변도 모른다였어요. 네. 예. 뭐 너무 성의 없이 왔다라는 생각에 네. 그걸 꺼냈어요. 직접. 예. 물에 들어가서 꺼내서 만져를 봤죠. 네. 근데 만져보니까 손에 끈적끈적한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이물질이 쭉쭉 늘어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는데 굉장히 심한 하수도 냄새라고 할까요?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주물러 보니까 쉽게 또 부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에 제가 옷순을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옷순을 먹을 때 의사 선생님이 손등에 네. 문질러 보고 부풀어 오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뜯어서 제가 손등에다 문질렀어요. 네. 그런데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뜯어서 팔에도 문질러 봤어요. 네. 이상이 없더라고요. 생체 실험을 하셨어. 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 네. 그 당시에 근데 어찌됐든 지역의 시민 기자지만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흉측한 모습을 보고. 괴생물질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 기자 정신. 예. 탐사 보도. 야, 네. 이상하다, 흉측하다라고 기사를 쓸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저 충남에 있는 뭐 곤충학자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후보하고 네. 후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걔한테 물어봤는데 걔도 모른대. 그래서 좀 화를 심하게 냈어요. 네. 곤충학자니까 모를 수 있어요. 네. 곤충은 아니니까 화내시면 안 돼요. 네. 화를 예. 좀 심하게 냈죠. 네. 아니 전문가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이런 정도. 것도 몰라. 네. 이것도 모른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르면 학자가 좀, 말이야. 네.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 그 화를 잔뜩 냈는데 한 3시간 후에 예.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름이 문자에 딱 찍혀 왔어요. 그 곤충학자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창피하니까 연구를 한 거야. 찾아본 거예요. 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밀접하게 4대강 사업 2008년도부터 같이 지내왔던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 네. 정민걸 교수한테 이끼벌레를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뭐냐 이게. 이거 먹어도 되느냐? 네. 그랬더니 아무리 독소가 강하다라고 해도 네. 대량으로 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 그분 지론이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먹었죠. 생체 실험 2탄이야. 근데 팔에 문지르는 거에 예. 그치지 않고 예. 먹어본 거예요. 그 보통 용기가 아닌데 아무리 그 취재 기자가요. 예. 그거 안 넘어가는데 냄새 나는 거 어떻게 그걸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면은 딱 손톱 2mm 이 정도를 뜯었어요. 네. 그래서 먹기까지 거의 한 40분이 걸렸을 거예요. 아니 근데 혹시 고민을 이걸 하느라고. 먹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소량만 뜯은 거죠. 이렇게 축구공 아니, 근데 정도의 크기였으니까. 축구공 정도 크기지만 네. 아니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네.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잖아요. 냄새가 나면. 시궁창 냄새가 나는 냄새도 좋은 냄새도 아니야.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한 40분을 고민을 했었죠. 위대한 발견을 하기 위한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뜯었던 그거는 이제 다시 녹으니까 네. 버리고 네. 다시 뜯어서 새 것을 네. 뜯어서 드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넣어서 네. 3번을 씹었어요. 근데 그런데 씹는 과정에 첫 번째 들어갔는데 막 구토가 넘어오길래 네. 다시 한 번 더 씹고 3번 씹다가 그냥 뱉을까 하다가 그냥 네. 꿀꺽 삼켰어요. 아니 어쩜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기자님의 이 탐사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 생각. 약간 에디슨 같아. 네. 그러니까 입 안에까지 넣었는데 굳이 뱉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 삼키자 해서 딱 삼켰어요. 근데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랄라 하고. 네. 먹어도 죽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서지은 교수를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를 찾아낸 거예요. 태형동물 1인자를. 예. 그리고 이제 뭐 강원대 뭐 최재석 교수나 부산대 교수님도 계시는데 네.
태양동물 분류는 유일한 전공자더라고요. 아, 서지은 교수가. 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이름을 붙이셨더라고. 아, 한국에서. 네, 예. 그래서 유일한 분이다 생각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죠. 네. 전화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일단 내보냈어요. 그날. 네. 근데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먹고 나서 괜찮았어요? 먹고 나서 기사를 쓸 때까지 한 몇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넘어서면서부터 네. 거의 이제 넘기기 전에 막 두통이 심하게 밀려왔어요. 먼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예,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네. 3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예, 예, 거예요. 예. 일단 첫 번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네.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 그 뭐 음식 잘못 먹었을 때 나는 그런 빨간 조그만 두드러기 있잖아요. 그게 조그만 거. 예. 그 여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몸에 두드러기 하도 많이 나서 이렇게 옷을 다 벗어봤어요. 네. 그리고 막 강 옆에였으니까 네. 강 옆에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씻어도 보고 했는데 계속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으로 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러다가 하루는 기다려 보자. 그래서 다시 그 장소에서 그냥 일찍 잤죠. 강에서. 강에서. 예. 예. 대단하시다. 예. 그렇게 자고 그냥 억지로 잤어요. 근데 자다 깨고 하다가 계속 긁고 예. 밤새 긁으신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아침 한 6시 돼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두드러기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근데 두통은 굉장히 심했어요. 계속. 예. 그 전에 혹시 뭐 그거 드시기 전에 뭐 딴 걸 드신다거나 뭐 아니에요. 딴 걸 하신 적 없으세요? 강에서 먹었던 거는 생수하고 빵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그 빵이 유통기한이 지난 빵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 그 유통기한과 상관없는 빵을 빵이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할 원인은 없었다. 예. 오로지 큰빛 이끼벌레를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면 유일하게 큰빛 이끼벌레다. 예.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네. 산업의학과에 있는 후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때 발이 굉장히 넓으시다. 네. 좀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해라. 그러는데 또 서지은 교수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네. 태양동물에 독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면 내가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서지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먹기는 왜 먹느냐. 그걸 왜 드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한 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네. 이 신경성으로 일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병원 가지 않으시고 그게 가라앉은 거예요. 두통은 어떻게 됐어요? 두통은 거의 한 2달 갔어요. 아, 계속해서 약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제가 9월 달에 잠깐 세월호 취재를 했었는데 네.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도 거기서 두통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그 두통인지 그것 때문에 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두통은 예. 2달 정도 계속 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큰빛 이끼벌레를 그렇게 처음 발견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단체 회원들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신 거죠. 지금 금강의 시스템이 어떤 식이냐면요. 네. 제가 녹색연합 그러니까 환경단체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양대 산맥이 그쪽에 같이 있는데 그쪽과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그쪽 같은 회원이고 그쪽에 단체에 또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사가 나가요. 오마이뉴스를 통한 기사가 나가고 나면은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나서 타 언론에서 연락이 와요. 네.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기사 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 현장을 왔죠. 네. 환경단체들이. 예, 그리고 예. 그날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명서가 발표됐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3일 후에 다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제 전수조사만 해서 이끼벌레만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이제 이끼벌레 창궐 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나갔었죠. 네.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기사를 봤습니까? 조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공유가 2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 공유가 2만이 넘었고. 예. 그리고 뭐 다음이라든가 여기저기 우리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클릭수가 되고 그러면서 저 아는 기자들은 연락이 다 왔고요. 네. 제가 알지 못하는 기자들, 네. 환경단체 뭐 여기저기 예. 그리고 거의 며칠 동안은 저를 싸잡아서 욕하는 비판단체까지 네. 굉장히 심한 연락이 많이 왔었죠. 네. 어찌됐든 JTBC에서도 큰빛 이끼벌레를 보도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6, 7, 8, 9, 10 네. 5개월째 큰빛 이끼벌레 관련된 탐사 보도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수온이 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겨우내 계속 관측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계속해서 강을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25일을 강에서 살고 있거든요. 25일을 강에서 사세요? 네, 거의 25일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끼벌레가 계속 창궐 하다가 장마 때 잠깐 네. 사라졌어요. 장마 때 황토흙물이 일어나고 유속이 생기면서 네. 다 사라졌어요. 아, 하나도 없이. 싹 씻겨 내려갔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10월에 또 이 손톱만한 애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까지 온 건데요. 네. 그때 손톱만한 애들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5일 만에 주먹 크기까지 자라더라고요. 5일 만에. 네. 그래서 이러면은 혹시 겨울에 수온이 잠깐 한 일주일만 따뜻해도 애들이 자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했더니 서지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생애 애들이 1년에 한 번 발화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좀 바꾸셔서 2번 발화한다라고 하셨는데 겨울에 그렇게 발화할 수 3번 정도 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려는 하고 있어요, 많이.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이를테면 장마 때 유속이 빨라지고 막 씻겨 내려간 물이 흐르니까 예. 세차게 물이 흐르니까 큰빛 이끼벌레가 싹 씻겨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유속이 평범하게 돌아오고 그리고 강이 막혀 있으니까 얘가 계속 또 창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온과 수온과 관계없이 그죠? 그렇죠. 수온이 더 내려가면 뭐 영하권 얼음이 얼으면 얼음을 깨고도 확인을 하실 분인데 이분이 강물 깨고 들어가실 분인데 여하튼 계속 창궐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수질은 계속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물을 흐르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큰빛 이끼벌레도 사라지겠네요. 그죠? 답은 딱 저희보다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6월에 이끼벌레가 발견되고 7월에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끼벌레 수거를 하셨어요. 일부 수거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보트를 가지고 가장자리 한 2m, 3m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시면서 유속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씻겨 내려가게. 이끼벌레 학살을 하셨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거한 건 1톤이고요. 수공에서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수거했다라는 양은 1톤이지만 학살한 양은 수십만 톤이죠. 그리고 야간에 수문을 조금씩 열거든요. 야간에 수문을 열어서 하류로 흘려보냈죠. 공주보에 수문을 여는 거예요. 공주보, 백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주보, 백제보 야간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좀 흘려보내면서 흘려보내면서 이끼벌레까지 같이 흘려보내는 거죠. 하류로. 그러면 그게 또 가다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가장자리로 큰빛 이끼벌레가 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바닥에 가라앉기도 하고 다시 수온이 발화할 수온이 되면은 다시 또 포자로 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겠죠. 네. 근데 전문가 서지은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큰빛 이끼벌레는 굉장히 좀 강한 종이다. 그러니까 염분에 담가놔도 안 죽는다. 그리고 햇빛에 말려도 안 죽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햇빛에 말려도 안 죽고 그 소금기에도 잘 안 죽는다. 네, 그러면 얘는 계속 살아있는 생명체로 남아 있는 거네요. 휴먼화 상태.
잠자는 휴면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계속 존재하다가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꾸덕꾸덕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게는 2m까지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 작을 때는 손톱만큼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게 강물이 제대로 흐르면 없었잖아요. 큰빛 이끼벌레라는 게 있었는데 잘 존재감이 없었던 애였죠. 옛날에 있었을 수 있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옛날에 후미진 곳이라든가 일부 보였을 수 있고 서지은 교수가 옛날에 조사했던 게 댐 위주예요. 댐 저수지. 그리고 충남에서도 주로 물이 갇혀 있는 곳에서 서식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발견되고 장마 때 사라졌다라는 것은 조금의 유속만 있어도 애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다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흙탕물이 잠깐만 잃어도 싹 떨어져 버려요. 이 숨구멍이 막혀서 다 죽어요. 발화하는 거, 떨어져 나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강을 막아가지고 이상한 애들을 키워내고 계신 거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요. 그죠?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연히 강을 걷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신 건데 처음에 이 4대강 취재를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2008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대우나 얘기 나올 때부터. 대우나. 그 전에는 사실 강의 소중함을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동네에 강이 있었지만 그냥 강이라는 것은 거의 어렸을 때 가서 친구들하고 놀던 곳,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다녀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봄이면 저 어머니들이 애들 데려와서 나물 뜯고 애들 모래사장에 놀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따라가서 강에서 낚시하던 곳. 그렇게 늘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4대강 사업 대우나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게 맞을 것인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 문제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4대강 관련된 취재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금강 물고기 떼죽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죠. 공사 막 시작하면서 대우나 그 보건설 시작하면서 공주 같은 경우는 강에서 치수를 했어요. 그래서 치수를 하기 위한 조그마한 돌보가 있었는데 3m 정도 되는 돌보가 있었는데 그 돌보를 허물면서 그 인근 습지나 하중도에 있던 물고기들 모래사장에 물이 쭉 빠지면서 그 한 겨울이었는데 물고기들이 싹 죽었죠. 얼음 밑에서 전멸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4대강이구나. 처음 느낀 거죠. 심각한 문제를 그때 처음 느끼시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8, 9, 10, 11, 12, 13, 14, 6년째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백제신문 발행인이셨더라고요. 충남 공주에서 지역신문, 지역 언론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 신문을 발행을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 광고 압박을 받으셨다고요? 4대강 취재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셔. 눈시울이 붉어지죠. 지역신문 기자로 하다가요. 그 이백제 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일이 보통 지역의 석산 문제, 골프장 문제, 산업 폐기물장 문제,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었죠. 환경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4대강 기사, 그러니까 첫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심규상 기자한테 넘겼던 건데.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 팀장인 심규상 기자. 민방위 교육장에서 4대강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불러서 강변에 쓰레기를 줍겠다라고 정화활동을 하면서 4대강 홍보를 했어요. 그걸 제가 취재를 했었죠. 취재를 해서 넘기니까
여기저기서 압박이 좀 막 들어오더라고요. 취재 어떤 과정에. 식이었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거는 중앙에 있는 언론이 다뤄야지 어떻게 지역 신문들이 이 문제를 왜 다루느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광고주가? 아니 저하고 좀 밀접하게 그래도 저희 신문사에 지원을 주던 분이에요. 네. 그게 그랬는데 그분이 기업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업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거는 지역 신문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4대강 문제를 왜 지역 신문이 다루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싸웠어요. 사실은. 네. 집 옆에 있는 강의 문제인데 네. 지역의 문제인데 왜 내가 다루면 안 되느냐. 음. 안 된다. 이건 국책 사업이다라고. 아, 국책 사업은 지역 언론이 다루면 안 된다는. 네. 실제로 대전 충청에 언론사가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4대강 사업 초기 4대강 관련해서 기사가 나간 곳은 거의 없었어요. 지역 언론 아무데도 안 이 나가지 않았어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하지 못한 거예요. 광고 압박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광고는 제가 당해봤으니까 네. 저는 광고라고 하는데 그쪽 네. 언론은 모르겠어요. 광고 압박인지 함구하겠죠. 다른 네. 압박인지는 모르는데 예. 광고 압박이 좀 심하게 받았어요. 음. 여기저기서 뭐 관에서라든가 개인적으로 실제로도 끊었어요. 끊었어요. 광고를 다 끊어버렸어요. 끊고 4대강 하지 말아라. 광고 더 주겠다라는 제의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4대강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으면 네. 기존의 광고에서 얹어서 더 광고비를 줄 테니까 네. 4대강 보도를 이쯤에서 그만해라 네. 라는 실질적 그 취재 압박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광고 안 하겠다. 네. 나 더 이상 지역 신문 안 하겠다. 내 가진 주머니 돈만 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 대개는 광고 받고 기사를 안 써. 근데 이분은 광고를 안 받고 기사를 쓰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다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기자분들한테 통장을 줬어요. 음. 나 이것만 하고 안 하겠다. 음. 그리고 모든 광고는 다 끊었죠. 하다못해 저희 지역 신문 할 때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씩 해주는 회원분들도 자발적 유료화. 그것도 다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전화를 해서 또 이렇게 막는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후원자인데 왜 4대강 보도를 해가지고 난리냐. 당장 그만둬라. 라는 식으로 하는 뭐 보수 관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권, 친정권, 친-MB 정권 관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수입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수입을 끊고 지출만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언론이 얼마나 갈았겠어요. 언제 그러면 공식 폐간을 하신 거예요? 2009년도 정도에 폐간은 아니고요. 네, 휴간?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지역에 아는 친구가 그걸 달라. 거의 이제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로 갈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계속 달라 하길래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넘겨준 전제 조건이 4대강 기사 쓰지 말아라. 그 조건에 그 신문사를 넘겨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4대강 기사를 안 쓰는 조건으로? 그 시기에 2009년도에는 실제로 또 지역 언론들이 4대강 광고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네. 정부에 맞춰서 찬성 옹호 기사가 많이 나갔죠. 그래서 또 지역 신문들이 4대강 기사를 쓰면서 광고를 받았죠. 기사 광고. 기사 광고. 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이 신문사만큼은 4대강 기사를 쓰지 말아라. 그 조건에 그냥 넘긴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제 기사를 갖다 써요. 거기에서. 근데 찬성 기사는 못 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렇게 그 4대강 관련해서 지금 기사를 쓰신 게 모두 800건? 여기저기 썼던 게 거의 800건. 금강 관련된 기사만 800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4대강 기사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낙동강이나 남한강이나 영산강이나 일부 그쪽은 많지는 않지만 그쪽까지 한 게 거의 800건. 실제로 그 취재 제대로 된 탐사 보도 취재를 위해서는 언론사도 그냥
한순간에 정리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패기 있는 기자를 저는 처음 봅니다. 아니 대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뭐 눈물의 결단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조직을 포기하시고 이 4대강 진실을 밝히고 이 4대강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본인 스스로를 던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산성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공산성은 또 이게 왜 4대강 때문에 이것도 무너진 겁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시민단체와 전문가 문화재.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인가 그쪽에 황평우 소장님이 내려와서 네네네. 문화재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네. 강에 그 공산성 자체가 강하고 맞물려 있어요. 금강과 성곽이. 그래서 네네. 이게 강 앞에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강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2010년도에 공산성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오마이뉴스를 통해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 이런 예. 식으로 계속 준설하고 강을 파면 예. 1000년 된 이 문화재, 예. 이 공주의 남대문과 같은 이 산성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시민적 경고를. 그런데 예. 그거를 정권이 무시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2013년도에 결국은 무너졌는데요. 2013년에. 예. 그로부터 3년 뒤에 실제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2013년도 6월에 네. 6월에 갑자기 성곽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공산성은 자주는 못 가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하는데 네. 갑자기 성곽이 약간 배부른다라고 할까? 배부름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상하다 했었죠. 네네. 그러면서 지금 영은사, 공산성 내에 영은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네. 주변이 한 2m가 살짝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게 1차의 무너짐 현상인데 그 기사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나갔었거든요. 1차에 징후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바로 복원을 했죠. 네.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성곽을 다니면서. 근데 공산성 성곽이 정확하게 2,800m 정도 되거든요. 네. 사석으로 된 성곽이 2,600m인데 배부름 현상이 발견되는 장소가 강변을 끼고 거의 한 400m 구간. 나머지 구간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발견했던 게 배부름 현상이 한 7, 8곳. 그러던 차에 갑자기 길이 10m 둥근 원형으로 해서 낮은 곳은 1m, 깊은 곳은 3m 정도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견이 돼요. 성곽 옆에. 네네. 푹 꺼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게 성곽에 무슨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도 고발을 하신 거예요. 예, 기사가 나가고 다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배부름 현상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80곳 정도 될 정도로 그 상태에서 갑자기 무너진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이걸 취재를 못하게 막은 겁니까? 제가 이제 아니 배부름 현상이 벌어지면 네. 제일 먼저 나서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거 빨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년대 문화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보존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되는 게 공무원들인데 그거를 경고하고 나선 기자의 취재를 막는 게 왜 그런지 그 입장은 이거예요. 공주 부여 익산에서 네. 4대강 사업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 네. 역사문화 등재를 하겠다. 라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공산성 붕괴가 일어났을 때 제가 현장에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막는 이유 이거 나가면은 문화유산 날아간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네. 못한다. 네, 그리고 공주 찾아오는 관광객 다 사라질 것이다. 왜? 그 공산성 자체가 공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1순위로 찾는 것이 공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사만큼은 안 된다.
그 전화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네. 최고 고위층까지 전화가 왔다라고. 최고위층은 누굽니까? 이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실명이 나가야 돼.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전화가 왔어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화한 거예요? 공주에서 공주시장? 최고위층까지 거의 전화가 올 정도로 네. 여기저기 공주시장님이 전화하셨구만.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죠. 예. 그래서 실명은 저희가 안 하지만 네. 최소한 공주시장 정도는 돼야 최고위층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났어요. 음.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냐. 네. 내가 그랬어요. 음. 그래서 저 아는 비행기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비행기를 띄웠어요. 띄웠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근데 그래서 당시에 헬리콥터를 띄우신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할게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헬리콥터 비슷한 기종인데요. 네. 그게 공개되면 안 돼서.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요 취재원도 보호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띄워서 항공 촬영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현장 규모라든가 파악이라든가 네.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항공 촬영을 해서 바로 그날 나갔죠. 보도가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오마이뉴스는 김종술 시민 기자님 덕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기사가 나갔는데 네. 기사가 나가고 나서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다음 포탈이라든가 여기저기 포탈에도 메인에 뜨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국토부와 충남도가 딱 4시간 만에 성명서가 나와요. 반론 보도가 나와요. 네. 공식적으로 뿌려진 반론 보도인데 그 전날 내렸던 30mm 가을비에 성곽에 나 있던 한 5mm 미만의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곽 구멍에 빗물이 투입되면서 그게 무너진 거다. 사대강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발표를 하죠. 자, 그때 충남지사가 누구셨죠? 안 지사님. 안희정 지사였어요.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게 사대강 때문인지 아직 빗물에 의한 것인지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계속해서 그 빨리 복원을 하려고 굉장히 서둘렀어요. 네. 문화재청도 그랬고 공주시도 그랬고 충남도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좀 많이 싸웠거든요. 안 된다. 네.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원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네.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실제로 네. 공산성에 대한 토양이라든가 전수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래서 2년짜리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내년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밝혀지겠죠. 네, 밝혀지고 나면은 복원을 한다든가 뭐 다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처음에 4대강 취재를 시작한 뒤로 6년 동안 물고기 떼죽음도 보도하시고 또 씨매기도 보도하시고 그리고 또 큰빛 이끼벌레도 보도하시고 이러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산성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용역들한테 폭행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취재를 하면서 4대강 관련된 취재 때문에. 폭행 많이 당했죠. 폭행을 아니 기자를 누가 팹니까? 저 기자 아니에요. 강에서는 저 아무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고 해도 시민 기자 나도 하는데 라는 표현들 많이 하죠. 가장 심하게 들었던 얘기는 뭐 욕설은 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쌍욕은 다 들어봤고요. 시민 기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뭐 특출나다고 그런 거 가지고 카메라도 가지고 왔느냐? 그게 자랑이냐?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깎아내리죠. 그리고 삽을 던진다든가, 네. 뭐 손에 들고 있는 뭐 연장을 던진다든가 하면서 협박을 하죠. 실제로 수십 명이 감싸서 배로 민다든가 네. 이렇게 좀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지는 되게 경우도 왜소하신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주보 공사했던 GS건설 그쪽에 이제 경비분한테 네. 저를 포함한 환경단체 활동가까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죠. 조사하시다가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후에 네. 이명박 정부가 강변에 농민들 쫓아내는 이유가 농약 비료잖아요. 네. 근데 그들 스스로는 공주보를 짓고 조경수라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네. 농약 살포를 했어요. 그것도 어덕성 1급에
이 농약을 살포를 해요. 그래서 그 갓을 걔가 그 취재를 하면서 찍었죠. 동영상을 찍고 했더니 그거 찍는다고 네가 뭔데 찍느냐라고 폭행을 한 거예요. 네가 뭔데 찍느냐고. 네. 그래서 참 어이없는 경우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것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나가면서 지금은 그런 행위가 다 중단돼 있죠.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시민 사실 1인 취재 시스템이신 거예요. 그 누가 뭐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오마이뉴스, 있다면 그렇죠.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이런 정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거대한 4대강과 붙어서 그 충남 지역에서 정말 한판승을 세게의 싸움을 지금 6년째 벌이고 계신 건데요. 이렇게 싸우면서 일부에서는 뭐 온갖 그 거친 욕설, 모욕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계속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어떤 때는 정신과 치료까지도 받으시고 이런 과정에 이르르면서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러냐. 이까짓 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물고기 떼죽음 2년 전에 물고기 떼죽음 하고 나서 제가 정신병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전혀 몰랐었는데 제 차를 탔던 친구가 네. 왜 낮에 불을 켜고 다니냐라고 불을 끄더라고요. 실내등을.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불을 켰어요. 다시. 네. 왜 그러냐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와서 몸에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던 것 같아요. 물고기 현장에서 13일을 현장에서 살고 나서 그래서 서너 번 썩 씻고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방 구석에서 잠을 잤나든가 집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놓는다든가 밤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든가 실제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약간 폐쇄된 공간만 찾게 되고 좀 우울증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거 병원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네. 갔었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2달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약도 네. 먹고 네. 했는데 최근에 네. 큰빛 이끼벌레 때문에 다시 또 한 2번 또 받았어요. 아. 상담도 좀 받고 그랬는데 네. 그게 너무 한 곳에 몰입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올해 들어서부터는 좀 그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 문제가 이제 너무 경제적인 힘든 문제 때문에 하니까 실제로 제가 강을 4대강 사업 이후 최소한 2, 3회 네. 2, 3회를 차를 가지고 돌면은 차 기름값 포함해서 차량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겠어요. 네. 거의 한 200km 구간을 도는데 그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밥도 먹어야죠. 빵도 드셔야 되지. 네. 물도 사 드셔야 가끔 되지. 또 비행기도 띄워야 되잖아요. 비행기도 띄워야 되고. 네.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제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가족들한테 손 벌릴 만큼 벌렸고. 아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정 정도 연세도 좀 있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20일을 강에서 살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게 제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노총각이셔. 네. 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야, 정말 그 금광과 결혼한 남자라는 수식이 딱 어울리네요. 이렇게 사시니까 금강의 요정이라는 별명도 얻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처구니 없는 4대강 사업, 멀쩡한 강을 갑자기 느닷없이 막아가지고 생긴 이 문제를 오로지 그 시민기자 정신 하나로 고발하고 있는 진짜 맨몸으로 싸우고 계신 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만두고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큰빛 이끼벌레도 알게 되고 또 왜 우리 금강의 물고기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예. 소식을 들었더니 충남 민원연에서 주는 민주언론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게 직업 기자들한테 주는 건데 시민 기자로는 최초의 수상자라고 들었어요. 예, 저도 최초라고 알고 받았습니다. 강원도 그때 가리왕산 네. 쪽에 취재를 가 있었는데요. 그걸 받으러 와라. 되게 기쁘셨겠어요. 사실은 크게 안 기뻤어요. 와라 하길래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왜요? 그때 막 가서 강원도 이틀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왔는데 또 오라 그러니까 네, 취재하기도 바쁘 죽겠는데 무슨 상 받으러 오라 그래? 네, 거기에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만 깨지고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다행히 취재가 좀 빨리 끝났어요. 네. 한 일주일 만에 끝나다 보니까 바로 와서 받게 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더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충남 민원연에서 주는 거 말고 SBS 물 환경대상을 24일 날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SBS 물 환경 대상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환경 관련해서 취재해온 그 지난 6년간의 서러움을 이번에 좀 그 탈피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받고 싶어요. 왜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환경부도 들어있잖아요. SBS에서 네. 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정부 환경대상 같은 그런 이미지가 끼쳐서 네. 이 정권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었죠. 근데. 네. 그렇지만 일단 상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받기로 하는 것으로 예 잘하셨어요. 네. 이런 정도는 받으셔도 돼요. 그동안 그 우리 금강 탐사하느라 쓰신 돈이 얼마인데 2,000만 원 정도 환경부하고 SBS가 주는 거 받으셔도 됩니다. 그거 받는다고 선생님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상식에 불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0만인 클럽 회원이세요. 회원인데 지금은 회원 아니에요. 왜 회원 아니세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처해서 통장이 다 압류돼서 통장이 압류됐어요. 은행에서? 모든 재산이 사실은 다 압류돼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시민 기자가 10만인 회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진짜 기자 정신 하나만으로 4대강 탐사 보도를 하고 계신 이 김종술 기자를 후원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제신문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다 후원을 해야 됩니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을 후원하는 게 저를 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자사 홍보를 자사 기자들도 하지 않는 자사 홍보를 시민 기자께서 해주시니 장윤선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 1시간 정도 큰빛 이끼벌레 아직 저희가 관찰을 못 해보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과연 나라면 금강에서 한 달에 20일간 강을 탐사하면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각자 처한 조건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끈질기게 6년 동안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이 기자 정신은 사실 우리 직업 기자들에게도 흔치 않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웃으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현업에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우리 그 기자들이 요새 기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서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잠자고 있던 기자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주에서 오늘 새벽 5시 반에 올라오셨는데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끝으로 우리 이 팟짱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팟짱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들어봤는데 재미없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은근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장윤선 기자님의 웃음소리에 매력이 상당히 계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이 팟짱이 뭐 언론 3사를 뛰어넘는 그런 크게 네. 좀 전 국민이 그 시간만큼은 한번 듣기를 원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금강 탐사하실 때 네. 환경운동가들하고 같이 들으세요.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빛 이끼벌레 말고요. 어쩌면 큰빛 이끼벌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종하실 때 제가 전화 연결도 하고요. 또 먼 길 오시라고 하시기 어려우니까 저도 한번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금강에서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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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